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유독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다시금 또 상승으로 자리를 했는데요. 전반적인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투자 목대균 KCCI 자산운용 운용총괄대표와 오늘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의 관세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다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시장 흐름 어떻게 전망하세요? 연초위에 아시겠지만 시장이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했던 분들의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른 기술적 부담감도 투자자들이 현재 의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정책 기대감은 아직 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지금 계속적으로 모멘텀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그 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책적 방향성은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물 지표를 봤을 경우에는 지금 수출이 그래도 몇 개월 동안 연속으로 플러스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7월 달에는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방향성은 괜찮고요. 메모리 가격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확인하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이제 경기와 관련되어 있는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지금 회복하고 있는 모습들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 또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한국을 갖다가 많이 언더웨이, 많이 투자하지 못하는 외국인들 많이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진입 시점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한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여전히 정책에 대한 모멘텀, 그 재료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6월장도 그렇고 7월장까지 미국 증시 흐름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미증시도 짚어주실까요? 네네. 연초 이후에 4월달 이후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좀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을 많이 놀라게 했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다중 위기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의 장기화되는 우려감, 중동 리스크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감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중 위기감에도 불구하고 고용이나 인플레이션 그리고 소비 데이터들은 아직까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연착륙 시나리오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 확률에 대한 과거에는 높았던 경기 침체 확률도 최근에는 많이 낮아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 인하 우려감도 금리 인하 기대감도 예전보다는 좀 높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6월달에 CPI, PPI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9월달 이후에 금리 인하 가능성 높아졌고요. 최근에 기술주 실적 생각보다는 견조합니다. AI 투자 확대 흐름이 지속되면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메타 등 주요 기업들 실적이 좀 견조하게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 반등세가 생각보다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미증시도 좀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시장을 보고 계속해서 저평가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최근 시장이 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됐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외국인의 수급 동향과 함께 이 밸류에 대한 측면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한국 코스피가 글로벌로 꼴찌였습니다. 워낙 안 좋았죠. 그래서 연초 이후에 지금 상반기만 놓고 보게 되면 코스피가 글로벌 1등으로 지금 다시 역전을 한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상승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의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을 보게 되면 1배 정도 수준입니다. 미국이나 대만 대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고요. 동일 ROE를 놓고 봤을 경우에 글로벌로 비슷한 시장을 비교해 보더라도 한 50% 정도는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ROE가 향후에 개선된다고 하면 PBR 배수 또한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저평가 부분도 좀 해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아직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정책 기대감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기계 등 수출 중심의 업종에 대해서 조금 상반기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부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관세 관련된 이슈가 잘
사르시게 완화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의 그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에 대해서 언더웨이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추가적으로 살 수 있는 여력은 많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내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 증시 참여도가 최근 몇 년 동안 놓고 봤을 경우에는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승하는 그 한국 시장에 대해서 투자하려고 하는 욕구가 이전보다는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또 관세 협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15% 관세 협상을 했고요. 자동차라든지 쌀과 같은 주요 농산물 시장도 개방을 하겠다라고 합의를 했는데, 자, 우리나라 협상도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25일에 2+2 통상 협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네네. 일본 상황을 봤을 때 우리나라도 좀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초에 25%였던 관세 이협이 15%로 낮아진 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한국 같은 경우에도 관세율의 협상이 있어서 좀 인하될 수 있는 여지가 이전보다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일본이 준 것이 무엇이냐, 미국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해야 되고요. 자동차나 쌀 등 그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 시장을 개방했다는 점을 갖다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뭔가를 갖다가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품목별 관세 인하는 조금 어렵다는 점에서 저희의 핵심 산업이죠. 반도체, 자동차, 철강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지금 타격이 조금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세와 관련해서 가장 또 중요한 게 품목별 관세가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품목별 관세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섹터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네. 지금 품목별 관세 인하가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얘기를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좀 맞아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자동차, 철강 및 금속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품목별 관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고율 관세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시사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의 그 기업들에 있어서의 그 매출이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최대 25%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계속적으로 위협을 했습니다. 일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품목별 관세가 조금 낮아졌긴 했지만 여전히 관세를 갖다가 부여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현대차나 기아 등의 그 완성차 그리고 관련된 부품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에는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관세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시 미증시로 돌아가서 밸류적인 측면에서는 미증시는 이미 고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미증시의 추가 상승 여력도 보고 계십니까? 미국 증시를 PER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역사적 밴드의 상단에 있습니다. 그만큼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목표가를 설정할 때 저희가 EPS 곱하기 멀티플로 보통 계산을 하는데요. 기업 이익 실적이 받쳐줘야지만 이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된다라고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AI 중심의 빅테크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기업 이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티플은 또 금리의 한 수인데요.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를 봤을 경우에는 4.3% 정도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9월달 이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부담감이 조금 줄어든다고 하면 이 멀티플 즉 이익에 대해서 몇 배를 주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프리미엄을 갖다 정당화시킬 수 있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 달러에 대해서 달러화 강세를 갖다가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부담감은 많이 완화되지만 글로벌 자산 배분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전보다 미국 증시에 대한 매력도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미증시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고점인 이유는 그동안의 빅테크 기업들의 주도
됐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갔었는데 여러 가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빅테크 M7의 이익 기여도는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빅테크 흐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빅테크들 지금 이제 알파벳하고 테슬라가 바로 예정이 돼 있죠. 네, 내일 공개되죠. 알파벳 같은 경우는 디지털 광고 쪽 괜찮은 것 같고요. 클라우드 쪽에서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유튜브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 부분과 이것이 실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M7 종목들, 엔비디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메타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은 생각보다 견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차량 인도 실적이 부정적인 것 같고 최근에 가격 인하까지 하다 보니까 마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경쟁에서 좀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여기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낮습니다. 전체적으로 M7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이익 추정치가 최근에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배경에는 AI 쪽에 관련된 투자와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연결되는 흐름이 예전보다는 좀 투자자들 봤을 경우에는 좀 편안하고 긍정적으로 보면서 그나마 조금 나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빅테크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AI 시장에서 애플이 살짝 뒤처지면서 주가 역시 주춤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런가 하면 HBM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선점을 하면서 엔비디아 향을 받으며 SK하이닉스 최근에 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하이닉스도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향후 가이던스 또 HBM 수요 수치가 중요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지금 2분기 증권가에서 보는 하이닉스의 컨센서스는 매출 20조 원의 영업이익 9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무난히 이러한 기대치를 갖다 부합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하반기에 HBM 관련해서 이제 실적 모멘텀 둔화 가능성이 일부 증권사를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배경에는 주요한 경쟁 이슈인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마이크론 등이 HBM4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서 가격 하락 압력이 증가하지 않겠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SK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시장 리더십은 잘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곧 있을 SK 하이닉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다 선명한 그림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예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것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보다 나은 좀 청사진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간에 벌어졌던 갭 PBR적인 측면에서 한 2배 정도 격차가 나고 있는데요. 그러한 갭 메꾸기가 좀 진행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삼성전자 이전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향후 기대가 좀 있다라는 말씀까지 짚어주셨고요. 지난주에 시장을 주도했던 방산주가 살짝 주춤하자 외국인의 적극적인 러브콜이 들어왔습니다. 네. 보니까요,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들어와 있었는데 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LIG 넥스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밸류에이션이 너무 고점이다라는 평가와 함께 주가가 또 급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방산주 현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 부담감은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일단 글로벌 국방비 지출이 계속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역별로 봤을 경우에는 나토가 있는 유럽 그리고 캐나다의 국방비가 2035년까지 한 10년 정도죠. 연평균 7%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무기 교체 수요가 조금 최근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의 공급망 다변화되고 있는 모습과 더불어서 중동 지역의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는 그림은 나빠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 로튼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양 수출 계약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이미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수요처가 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을 갖다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IG 넥스원이나 카이 같은 경우에
경우에도 뭐 유럽 수출 확대, 중동으로의 그 수출 확대 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글로벌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산주를 바라보는 시각은 가장 큰 모멘텀은 글로벌 수요 확대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최근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보였던 섹터가 바로 2차 전지인 것 같습니다. 리튬 가격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현 시점에서 2차 전지를 적극적인 매수로 들어가긴 좀 부담스러울까요? 단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상황이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IRA 전기차 보조금이 조기 종료되면서요. 저가 LFP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ESS죠.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배터리 수요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중국산 흑연 음극재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산업에 대한 구조 조정을 갖다 진행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배터리 산업의 긍정적인 움직임이 현재 재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향의 그 북미에서의 EV에 대한 수요가 하향 조정이 되고 있고 유럽 쪽의 가동률은 아직까지는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CATL이죠. 그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기술 경쟁력이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전체적 중장기적인 그림에서는 아직까지 좀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을 기점으로 해서 봤을 경우에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경쟁력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되지만 상위 몇 개 업체로 좀 재편될 가능성을 갖다가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간다라기보다는 그 안에서도 선별적으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최근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양도세부가 대주주 기준을 대폭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고 또 증권거래세율을 높이는 방안까지 거론이 되면서 시장에는 투자 심리에는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거래세율을 갖다가 최근에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예전에 아시겠지만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한 도입 부분이 지금 현재 무산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수 부족을 의식하게 되고 자본소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배경은 저도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 증권거래세율을 인상하고 양도세 부과하는 대주주 그 기준을 갖다가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그 대폭 낮추는 부분은 물론 그 투자 센티멘트에는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투자 유인을 낮추는 조금 부분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도 한국 정부가 시장 친화적으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다라고 시그널을 많이 줬는데 갑자기 세제 관련된 부분이 역행하고 한다고 하면 국가적인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조금 부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에 유인하고 시장 신뢰를 좌우하는 정책인 만큼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시장 대응 전략 여쭤볼게요. 예, 저희가 지금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방산부터 조선, 그리고 기계, 미국발 캐펙스의 긍정적으로 수혜를 받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호흡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BM 또한 그러한 중장기적인 접근이 유효한 섹터라고 생각됩니다. 한편으로 봤을 경우에는 지금 정책적 수혜를 받고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건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하게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쪽에 수혜를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쪽은 중단기적으로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대처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정책 수혜주 안에서 순환 매가돌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시장 대응 전략까지 간략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목대균 KCGI 자산운용 운용총괄 대표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